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2일 미국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육류 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겨냥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법무부에 지시해 미국 최대 육류 가공업체들을 대상으로 담합과 가격 조작은 물론 시장 왜곡 여부를 조사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외국 자본이 지배하는 대형 육류 기업들이 미국의 식품 공급망을 장악하고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는 의혹에서 비롯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소비자와 농가를 보호할 때가 왔다고 강조하며 강력한 시장개혁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현재 미국 육류 가공 시장의 85%는 빅4로 불리는 JBS, 카길, 타이슨푸드, 내셔널비프가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두 곳은 외국 자본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1980년대 36%에 불과했던 시장 점유율이 현재 85%로 급등한 것은 그만큼 산업 집중도가 심화됐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특히 브라질계 다국적 기업 JBS는 세계 최대 육류 가공업체로 이번 조사에서 핵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가와 축산업계에서는 오랜 기간 이들 대형업체의 가격 담합으로 인해 가축 가격이 하락하고 생산 기반이 위축됐다는 불만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내 소 사육 두수가 감소하고 식탁 물가가 꾸준히 오르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이번 조사는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불법 담합이 확인될 경우 강도 높은 제재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경쟁 회복과 공정거래 질서 확립이 이번 조사의 핵심 목표로 꼽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위대한 농부들과 목장주들을 언제나 지킬 것이라며 농업계 지원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법무부는 조사 착수 후 주요 육류기업 경영진을 상대로 소환 절차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42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상원을 통과한 예산안이 하원 규칙위원회를 통과하며 본회의 표결 절차에 들어갑니다. 하원은 오늘 정오재개회를 앞두고 있으며 오늘 밤 예산안 표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번 법안은 40일 만에 상원을 통과한 뒤 규칙위원회 심사를 마쳤고 공화당 의원 전원이 찬성한 반면 민주당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로써 셧다운 해제 여부는 하원 본회의 표결 결과에 달리게 됐습니다. 위원회는 6시간 넘게 회의를 이어갔으며 민주당은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안을 수정안으로 제출했지만 모두 부결됐습니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소수당 대표는 보조금 3년 연장을 주장하며 직접 출석해 증언했지만 표결에서는 과반을 얻지 못했습니다.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오는 1월 30일까지 정부를 재개하는 내용이 시행됩니다. 상원은 지난 월요일 법안을 가결했으며 일부 민주당 의원 8명이 공화당과 함께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법안에는 셧다운 기간 해고된 연방공무원의 복직 조치와 체불 급여 지급, 향후 유사조치 방지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식품보조 프로그램의 예산을 2026회계연도까지 확보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를 신속히 재개할 것이라며 상원 합의안에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2023년 미국 캔자스주의 작은 마을 메리언에서 지역 주간신문 메리언 카운티 레코드를 상대로 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전국적인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시 경찰은 신문사가 한 식당업주의 운전 기록을 불법적으로 열람해 신원을 도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수색에 나섰지만 이후 검찰 조사 결과 신문사 측의 위법 행위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한 사례로 비판받았고 결국 메리언 카운티는 2년 만에 신문사와 유족 등에게 $300만 넘는 배상금을 지급하고 공식 사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압수수색 당시 경찰은 신문사 사무실과 발행인 에릭 마이어의 자택, 그리고 시의원 루스 허벨의 집을 동시에 수색하며 기자들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압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이어의 98세 노모이자 공동 소유주였던 조앤 마이어가 심장마비로 숨지는 비극이 발생해 여론의 공분이 커졌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사흘 뒤 범죄 혐의를 입증할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고
이후 2명의 특별검사 역시 수색영장은 부실한 조사와 부정확한 정보에 근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당시 수색을 지휘했던 기디언 코디 전 경찰서장은 사법 방해 혐의로 기소돼 내년 2월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조앤 마이어의 유족에게 100만 달러, 에릭 마이어와 신문사 직원 3명에게 110만 달러, 전 시의원 허벨에게 65만 달러가 각각 지급됩니다. 메리언 카운티 셰리프 제프 소이에즈는 성명을 통해 부적절한 영장 집행에 참여한 점을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이어는 이번 배상의 핵심은 금전이 아니라 잘못을 인정한 사과라며 언론이 권력 감시 기능을 잃으면 민주주의가 흔들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언론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연방 프라이버시 보호법과 캔자스주 기자 보호법을 모두 위반한 명백한 사례로 지적했습니다. 캔자스 언론협회 사무총장 더그 안스타햇은 수사기관이 법적 요건을 무시한 채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이번 판결이 향후 정치적 동기의 압수수색을 막는 경고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사건 이후 대학 시위와 선거구 재조정 등과 함께 지역 수준의 법집행기관의 권한 남용에 대한 추가 조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영국 정부가 카리브해에서 마약 밀매 선박에 대한 미국과의 정보 공유를 중단했습니다. CNN이 단독 보도한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마약용의 선박을 폭파하는 군사작전을 확대하면서 해당 정보가 치명적 공격에 활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영국은 오랫동안 카리브해 일대 영토를 기반으로 미 해양경비대와 협력해 마약 밀매선을 추적해왔으나 9월부터 미군이 선박을 직접 폭격하는 작전을 개시하자 법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공습으로 지금까지 최소 76명이 사망했으며 영국 정부는 이 행위를 국제법상 초법적 사례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미영 간 정보 협력에 균열이 생겼으며 캐나다와 콜롬비아 역시 자국 정보가 미군의 공격에 사용되지 않도록 공유를 중단하거나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정보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영국 내에서는 동맹국의 작전이 국제인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 남부사령부의 엘빈 홀시 사령관이 공습의 합법성에 의문을 제기한 뒤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부 갈등도 드러났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번 공습이 베네수엘라와의 무력 충돌로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영국이 군사정보 협력을 중단한 것은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CNN은 또한 유엔 인권 최고대표가 이 공격을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규정했으며 영국이 이 평가에 동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미 영정보 동맹에 드문 균열이 생기며 동맹국 간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 질문에 미국은 법의 틀 안에서 테러리스트를 제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영국 정부는 미군의 추가 작전 전개 여부에 따라 정보 협력 중단을 장기화할 가능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의 연방정부 셧다운이 사상 최장인 43일째를 맞으며 전국 항공 운항에 심각한 차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원이 초당적 예산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하원이 이를 표결에 붙일 예정이어서 셧다운 해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교통부 션 더피 장관은 추수감사절과 연말 연휴가 다가오면서 항공편 지연과 취소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우려를 밝혔습니다. 더피 장관은 전임자 피트 부티지지 전 장관이 FAA 인력력 확충을 소홀히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한 그의 발언을 되려 기록 왜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FAA는 셧다운 속에서도 항공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40개 주요 노선 시장에서 운항을 10% 줄이기로 했습니다. 항공교통관제 인력 부족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 조치는 사실상 혼잡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국 전역에서는 항공편 800여 편이 취소되고 600여 편이 지연되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애틀랜타 하츠필드 잭슨, 시카고 오헤어, 댈러스 포트워스 등 주요 거점 공항의 피해가 가장 큽니다. 최근 5일 동안만 미국 내에서 3만 9천여 건의 지연과 9,200여 건의 취소가 발생했으며 13일과 14일에는 각각 8%, 10%의 추가 운항 감축이 예고돼 있습니다.
전미 항공관제사 노조의 닉 다니엘스 회장은 무급으로 근무 중인 관제사들을 애국자라며 정치인들이 이들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관제사들은 국민과 같은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셧다운이 오늘 밤이라도 끝나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한편 재무장관 스콧 베슨트는 항공운항 차질이 물류와 식품검사 체계까지 영향을 미치며 경제 전반에 불안감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 항공해양대기청이 12일 지구로 향하는 강력한 태양 폭풍에 대한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번 폭풍은 태양에서 연이어 분출된 코로나 질량 방출 현상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미국 전역에서 오로라가 관측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항공해양대기청은 이로 인해 무선통신과 GPS 신호에 일시적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태양 폭발로 발생한 플라즈마와 고속 입자가 지구 자기장을 강타하면 전력망이나 위성통신이 일시적으로 교란될 수 있습니다. 현재 예보에 따르면 이번 태양 폭풍의 지자기 활동 지수는 KP6 수준으로 이는 평소보다 훨씬 밝고 활발한 오로라가 형성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오로라는 알래스카와 미네소타는 물론 엘라베마와 북캘리포니아까지 남하해 관측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태양의 11년 주기 중 활동 최대기에 도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태양의 북극과 남극이 자리를 바꾸는 과정에서 자기장이 뒤엉키며 강력한 태양풍이 발생하고 그 에너지가 지구 대기와 충돌해 오로라를 만들어냅니다. 나사와 노아는 올해 말까지 태양 활동이 활발하게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노아의 우주기상예보센터는 이번 폭풍을 중등도 수준으로 분류했으며 폭풍의 도달 시간과 지구 대기와의 상호작용에 따라 오로라의 색과 밝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측을 원하는 사람들은 도시 불빛이 없는 어두운 지역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좋으며 흐린 날씨는 관측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할 경우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희미한 빛까지 포착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노아는 이번 폭풍의 영향이 오는 13일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밤하늘에 붉고 녹색의 오로라가 동시에 펼쳐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